안녕하십니까. 연금 전도사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강연 자리에 가서 연금 전도사 이영철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했더니 어떤 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연금의 중요성, 노후 준비의 시작은 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은퇴 설계,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눌 거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은퇴 준비가 중요한가? 그렇게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눌 건데요. 보통 우리가 장수 위험에 대한 그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 잔 루이스 칼망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많이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1875년 2월 21일에 출생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그마치 1997년 8월 4일까지 생존하십니다. 자그마치 122년 164일을 생존하신 분인데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가장 장수한 노인이십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서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1965년 당시 90세입니다. 90세이신데 이분이 이제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시고 또 자녀들도 일찍 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미망인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걱정하시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48세 되는 그 변호사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게 이릅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돈으로 매월 50만 원씩만 나한테 주면 내가 죽은 후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이전해 주겠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90세인 노인이신데 이분이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이건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똑똑한 그 변호사가 계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뭐 인간의 목숨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후 칼망의 할머니는 32년을 더 살게 됩니다. 변호사는 아파트 가격의 2배를 칼망 할머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말입니다. 심지어 변호사는 칼망 할머니보다 2년 먼저 사망하게 됩니다. 장수위험했지는 이렇게 칼망 할머니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예화를 많이 들게 되는데요. 아마 저희들도 우리 세대도 칼망 할머니처럼 12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 사회가 가져오는 어떤 필연적인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필연적인 실존의 문제가 4가지가 있어요. 자,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이 4가지를 보통 꼽고 있는데요. 자, 유병장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골골 100세까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년에서 15년은 우리가 병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전장수 당연히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유하고 있던 이 자산들은 대부분 다 소진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딘가에 손을 벌리거나 누군가의 민폐를 이제 끼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연금 준비를 이제 잘 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무업장수, 특별한 일 없이 이제 마지막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해도 75세 전후 무렵까지 그 무렵까지 우리가 일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큰 일이 없이 소일하면서 우리가 지내게 되죠. 독거장수 부분, 독거장수도 이 부분 어찌 보면 가족들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별할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도 있고, 황혼이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혼자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이죠.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 수가 2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갈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4가지 이런 위험들이
우리가 당면하게 될 미래의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퇴 설계가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인생의 반이다. 장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한 83세, 84세 정도 된다고 하죠. 평균이니까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일찍 뭐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한 83세 정도 이렇게 사신다. 이렇게 평균 수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최빈 사망 연령인데요. 빈도수가 가장 많은 사망 연령대로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89세 내지 90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90세 가까이 사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지금 사시는 수명입니다. 저희 큰어머님도 지금 99세신데요. 물론 요양원에 계시지만 거의 폴더볼처럼 거의 그냥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현실에 급급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살고 있다는 거죠. 노후 준비는커녕 자식에 대한 저당 잡힌 중장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노예로 은퇴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65세 이상 중장년의 37%가 순부채가 평균 1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조기은퇴,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퇴직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푼돈으로 자꾸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적은 소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퇴직금으로 모아지지가 않고 생활자금으로 다 소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도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65세 이상 고령자의 거의 과반수 50%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75세까지 생존형 일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이슈로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한 20년 정도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의 고령자들의 고독사 수가 연간 3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이 고령화 수준이 지금 30%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18%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제 이러한 리스크도 위험도 이제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명 중에서 3명은 100세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게 덕담입니까? 악담입니까? 참 헷갈리지요? 이미 장수의 그늘을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나이의 20년, 30년 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에 대한 장수에 대한 이런 리스크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현실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빈곤에 따라서 노인 자살률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OECD 국가 평균의 무려 2.5배 정도의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매월 330명 정도가 노인 자살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의 노인 자살률이 무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그 사례들도 살펴보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자살률은 적은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노인 자살률이 7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글로벌 노화 지수라는 것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노후 소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고용, 교육, 뭐 자립적인 생활 환경 이런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노화 지수를 이제 산출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별 행복 지수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삶의 질이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노년의 모습들은 어떻게 비춰집니까? 축 처진 그런 어깨라든지 초점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미지 쇄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부터 그런 인식들을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노후 준비가 충실히 진행되어야만 됩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결국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퇴에 대한 인식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HSBC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참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요. 해외 주요국 국민들의 69%는 은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들여다봤더니 자유, 행복, 만족, 흥분, 소망 이러한 이미지들,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의 55%는 은퇴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숫자상으로도 봐도 우리나라는 어떤 자유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소망, 흥분 뭐 이러한 영역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서 노후기에 굉장히 빈곤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려스러운 인식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우리 선배들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충실하게 미리서 알고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노후 3층 연금에 대한 불안정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이지요. 공적연금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우리 노후 자금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고 가장 기본 생활비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연금들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연금 개혁이 한창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또 이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수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금이 고갈이 앞당겨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하나의 큰 트렌드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 나라에서도 연금 개혁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불거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 수령 기간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덜 지급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결국 연금 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은 같이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개혁을 이루어야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잘 받는다 할지라도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서 다음 후 세대들이 결국은 빈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같이 결을 잘 맞춰서 개혁에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연금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퇴직연금 부분인데요. 실제 2층 연금인 이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자금으로 많이 소진되고 있고 이런 또 금액이 작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일시금으로 그냥 수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 상품들의 어떤 경쟁력이 조금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가 않고 있어요. 또 유인 효과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곁들여지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강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더더구나 자율적인 가입이 되고 해지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장기 유지율도 굉장히 낮고 노후 자금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잘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이런 연금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퇴 전후에, 은퇴 전후 5년 내지 10년 동안의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은 노년의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에 자칫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하게 되면, 헛발질을 하게 되면 결국 노후 파산으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노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이런 노후 파산을 경험하고 자산 관리에서 헛발질로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숨 소리가 내가 퇴직금으로 주식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전세를 얻어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전 세입자가 교사 부부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 정년이 남아있는 교사 선생님들이셨는데, 제가 이제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30%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파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사 부부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금 30% 손실이 나 있고요. 제가 퇴직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대출도 받았고 증권사 지금 신용으로도 지금 같이 매수가 돼 있어서 지금 이거 다 팔아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시라고요.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래도 제가 조금 회복되면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지금 2년 동안 2022년, 2023년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내리 그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바이오 주식이나 플랫폼 그 주식들은 막 10분의 1로 떨어진 것도 있고 뭐 5분의 1로 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태를 제가 맞이했는데, 과연 그분들도 그 퇴직금을 그렇게 함부로 좀 운용한 그런 후회를 지금 하고 계실 거고요. 또 한 분은 임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마땅히 자기를 모셔가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로 IT 그 개발자이셨는데, 그래서 투자 툴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트레이딩 시스템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또 주식 매매도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용돈벌이라도 일당이라도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퇴직금을 입금을 하고 자그마한 사무실을 열어서 트레이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2년 만에 완전히 그냥 다 날리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쿠팡 아르바이트 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들고 또 욕심이 생기더라도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지키며 안분 지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은퇴 전후기에, 은퇴 즈음에서 함부로 위험자산에 여러분들이 몰빵하거나 올인하는 경우, 그거는 결국 노후 파산이나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키면서 불리는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드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만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찾으면서 정상적인 일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자 도생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인 가구가 지금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34.5%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자의 1인 가구 수는 노인 가구의 4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령자 수가 9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9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40%니까 약 350만 명 정도가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혼자서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혼자서도 용감해져야 되고 씩씩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80세이면 자녀도 거의 50세가 됩니다. 같이 나이 먹어가고 늙어간다는 거죠. 자녀 세대도 실제로 자기 노후 준비를 해야 될 나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독사라든지 무연고자 죽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도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간병 문제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서 숙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금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리적 은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리적 은퇴 부분이 연금 준비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은요. 이 심리적 은퇴 부분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비재무적인 은퇴 준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알아볼까요? 은퇴 후 기간이 우리 수명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60세 넘어가면 거의 이제 은퇴기에 접어든다고 보는데 60세부터 최소한 90세까지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거의 우리 수명의 3분의 1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젊을 때는 부부가 각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각자의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많이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또 다 양해가 됐어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장성해서 다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나의 퇴직도 일어나서 일마저도 없어요. 두 부부가 딱 마주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해 보십시오. 상당히 꺼끄럽겠죠. 이게 바로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은퇴자 심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은퇴자가 되고 보면 막막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원으로 제 선임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 퇴직하시다 보니까 이제 집에 딱 앉아 있어 보니까 거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문분출하면서 집 안에서 강아지하고 내가 6개월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고 나서 몸을 추스려서 감정을 추스려서 다시 다른 일자리나 사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은퇴자들의 그런 심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내상이 심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연하게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거기에 우연하게 아나운서 두 분이 나오더라고요. 손범수 아나운서하고 진영의 그 부부 두 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굉장히 부부가 좋아 보이잖아요. 똑똑하고. 그분들이 34년 정도 결혼 생활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애들도 다 크고 나름대로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고 보니까 진영의 그 아나운서가 이제 독립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세계를, 내 생각을, 내 인생을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우리 각방 쓰자. 이런 폭탄선언을 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50대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실존에 대한 인식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등등 이러한 격변,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심리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또 의존하고 또 이런 고립감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정서적인 심적인 그런 조정 작업을 잘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한 은퇴 준비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유행했던 용어가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통 배우자 입장에서 남편이 은퇴할 무렵이 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다. 불편한 경험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 친구분의 남편 이야기였었는데, 공기업의 이제 중견 간부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방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이제 워낙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주말 부부이거나 아니면 격주로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서 보고 내려갔었는데, 자, 2주간의 재택근무가 이제 결정됐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올라가면 한 2주 정도는 서울 집에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전화를 받고 그 이후부터 이분이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고 몸이 들쑤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2주 동안 그렇게
볶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내려가니까 그때서 체중이 딱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아마 대부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저희도 네 식구가 좁은 집안에 다 이게 모여있다 보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삼시세끼를 다 해내는데 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지만 같이 부딪히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이거 곤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전에는 두 명이 좀 이렇게 카페를 가거나 오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가고 이렇게 좀 분산시키면서 그 기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네 명이 다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이렇게 복잡거리고 같이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집에 같이 오래 머물다 보면 참견하게 되고 안 보였던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되니까 간섭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분들은 무건수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 평화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일이 되겠습니다. 새끼를 다 이렇게 챙겨 먹고 차려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실제로 아내 되는 분들은요, 살림에서 이제 그 은퇴한다라는 것이 거의 한 75세 정도 돼야만이 인식하게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편이 은퇴했더라도 본인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와의 이런 관계, 배우자의 심리들을 잘 이해하고 잘 조정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은퇴 준비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게 어떤 단계인 것 같습니까? 암 환자들의 어떤 심리 진화 그런 단계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버트 에첼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은퇴자들의 심리도 이런 과정 6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퇴전. 은퇴전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은퇴하게 되면 이제 자유다. 내 인생을 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죠. 그러다가 진짜 은퇴가 일어나면 이제 해방이다. 이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미롤 단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은퇴 직후부터 한 1년, 길면 1년 정도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해방감에 이제 휩싸여서 아주 행복하게 여행도 하고, 자기가 원했던 잠도 실컷 자고, 라이딩도 하고 등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을 보내는 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때가 이제 미롤 단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환멸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이제 지쳐가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공허감을 느끼고, 목적의식이 이제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기간, 이 환멸 단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시간을 자기가 잘 수습하고 재지향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잘 적응하고 새로운 태도와 행동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상에 이제 정착하는 그런 안정 단계, 이렇게 6단계에 걸쳐서 어떤 은퇴자들의 심리들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런 막 분노하고 뭐 슬럼프에 빠지고 막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정서적인 변화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거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설계는 한마디로 생각하면 나의 실존을 고민하는 시간이다,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나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이제 50이 넘어가면 솔직히 이제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부르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내가 제대로 한번 나로서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자기 인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부모님을 또 부양하고 또 자식을 또 다 양육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나의 노후도 있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인생, 자식들의 인생, 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리해서 나의 앞가림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손벌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나 결혼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노후 빈곤이 되지 않도록,
노후 빈곤이 되지 않도록 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자산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빼놓지 말고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성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영성은 곧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영성이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은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련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영성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영성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긍정 영성, 즉 은혜 영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운명 영성, 또 하나는 도덕 영성, 율법 영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긍정 영성은 그래 나도 이제 정상을 밟았으니까 이제 내려올 때가 됐지. 나도 나이 듦을 뭐 인정해야지.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긍정하고 감사하는 이런 태도. 그럴 수 있어. 나라고 왜 이기겠어? 전화 이보기도 들 수 있겠지. 자, 이러한 수용 자세가 이제 긍정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지나갈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운명 영성이라 하는 것은 다 팔자야. 나는 이미 다 틀지어져 있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니까. 이런 운명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평, 불만, 막 분노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는 도덕 영성이라고 하는데 뭐 흑백요일, 옳고 그름을 이렇게 막 따지는 분들 굉장히 거칠죠. 그러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두부를 자르든 뭐 이렇게 무를 자르든 그렇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자의 중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자,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영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뭔가를 하나 명확하게 딱 정의하는 순간에 그게 하나 이제 폭력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의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민주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하나 딱 정의하는 순간에 그게 아니면 다 적이 되고 악이 되고 다른 편이 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적폐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그 시절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긍정 영성을 갖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갖는 것이 자기 삶에도 노후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태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의 삶을 좌우하는 큰 요소는 뭐 모두가 다 알겠지만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죠. 건강 수명이 길어야지 아까 같이 골골백세로 이렇게 침대 생활을 하는 막 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지면 얼마나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 유대감 관계인데요. 배우자나 자녀 또 친구와 이런 그 사이와의 그런 유대 관계를 갖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노후소득 보장 체계겠죠. 그래서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자기만의 어떤 3층 연금을 통해서 자기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놓는 것, 이것이 이제 은퇴자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50 이후에는 나 혼자 산다 절대 선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 혼자가 되는 순간 잠깐은 편하고 독립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우울과 고독사 위험이 몇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역 시절 하지 않아서 후회한 게 뭐가 있냐? 이 세 가지를 꼽아봤더니 3위가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 그래서 골골백세를 맞이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게 3위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이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거든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은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위는 뭐였냐면 은퇴 후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물쭈물한 것, 이것을 후회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가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 이것에 대한 인생의 목적 없이 인생의 어떤 의미나 가치나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세월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나이 먹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게 2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위는 뭘까요? 1위는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여 실패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이게 투자에 대한 실패, 크고 작은 투자 실패에 대한 후회인데요. 저도 강조하고 싶어요. 실제로 노후 파산의 많은 부분은 크고 작은 투자 실패에서 옵니다. 질병이나 사고는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투자 실패 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분별 있게 관리하면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공부하지 않고 무모하게 어떤 환상을 가지고 헛발질을 함으로써 자기의 노후자산, 연금자산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버린 것. 그로 인해서 노후 빈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머리에 좀 담아둬야 될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투자 실패에 대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노후 파산의 4가지 원인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질병과 사고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자기관리를 잘해도 어떤 질병이나 이 사고는 예고치 않고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운명대로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관리를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잘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투자 실패, 이 부분은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후 자산 관리할 때 50대, 60대가 굉장히 위험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그런 투자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업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금융 사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융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이 55세에서 65세까지 남성이라고 합니다. 5명 중에서 1명은 금융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금융사기를 당할까? 이게 쉽지만 실제로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가 고수익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혹하고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넘어가는 게 이제 금융 사기 부분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자녀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자녀 리스크 부분인데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자금이나 결혼이나 사업자금 지원이나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자기의 노후 관리, 특히 노년의 삶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 부분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성년 캥거루족이 우리나라에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성년이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얹혀서 사는 사람, 이게 지금 300만 명 정도 된대요.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용돈을 타 쓰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노후 파산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로 인해서. 2명 중에서 1명은 자녀 리스크 때문에 노후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이 황혼 이혼 부분입니다. 황혼 이혼. 우리나라에서 전체 이혼 비율 중에서 황혼 이혼 비율은 지금 한 16% 정도 됩니다. 16.8%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황혼 이혼 부분이 갈수록 지금 늘고 있는데 어떤 독립적인 그런 생활 패턴, 이런 것 추세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고요. 고령화가 이렇게 많이 진척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보니까 황혼 이혼 비율이 23%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황혼 이혼뿐만이 아니고 뭐 각방을 쓴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제 별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비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혼 이혼의 이유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두 쪽 다 불행해집니다. 고독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둘째치고 경제적으로 둘 다 파산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로또 같은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래도 같이 붙어서 같이 사는 것이 오히려 노후 파산을 막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그런 조언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파산에 대한 이 4가지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제 가능한 부분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다. 나도 언제든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어떻게 나의
노후를 설계할 것인가, 어떠한 부분에 내가 역점을 두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더 보완하면서 무엇을 더 구축하면서 나의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자, 이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